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복궁의 남쪽 정문인 광화문이 다시 문을 열었다. 2006년 복원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일반인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광화문은 1990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대복원 사업과 연결돼 있다. 드디어 제 모습을 찾은 광화문의 현판이 제막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이 출입하던 예전의 위용을 되찾기 위해 매우 정밀하고 과학적인 복원 과정이 진행됐다. 우리 앞에 다시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화문은 그동안 순환을 겪어왔다. 일본에 의해 위치가 틀어지기도 했고 한국 전쟁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했었다. 전쟁의 포화로 무너졌던 광화문이 복원된 것은 1968년. 그러나 당시의 복원 기술로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1968년도 복원하면서 또 우리 전통 한식 건축이 아닌 콘크리트 건물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와 제 모습을 찾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일본에 의해 지어진 조선 총독부 건물과 일직선으로 맞추기 위해 3.75도 틀어져 있던 광화문. 그러나 이번 복원으로 인해 광화문은 원래의 자리를 되찾았다. 광화문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먼저 발굴 작업부터 시작했다. 기존에 광화문이 있던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11m, 서쪽으로 약 13m 떨어진 곳에서 옛 광화문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제 당시에 도로 율곡로죠. 율곡로 일부 이제 도로상에 있었던 그 위치를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태조대 유구까지 고종 중건 당시의 유구하고 그 하부에서 태조대 유구까지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광화문의 위치를 찾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 모습 같은 경우는 그 1900년대 초 사진 자료하고 1923년도 그 일본인에 의해서 작성된 실측 도면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제 모습을 찾게 된 겁니다. 조선 후기 경복궁의 궁궐 배치도인 북궐 도영도. 도면에 나온 광화문은 복원 전의 모습보다 더 규모 있고 화려했다. 제 위치를 찾은 광화문의 지반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복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재 공사였다. 5천여 석재가 단 몇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맞춰졌다. 현대적인 중장비들도 동원됐지만 석축 작업이 완성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목재 작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번 복원에서는 68년의 복원과는 달리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된 목재만 50만 재, 8톤 트럭 60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사용된 목재는 옛 방식에 따라 건축됐고 지붕을 제외하고는 못이나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았다. 대부분 고증에 의해 옛날 모습 그대로를 따라갔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고종 때 지어진 광화문 유구와 태조 때 지어진 광화문 유구 위로 7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지반 공사를 했다. 광화문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또 진동하고 진동도 바로 이제 광화문 바로 지하에 불과 이제 몇 미터 사이를 두고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진동의 영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콘크리트로 기초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원을 통해 예전의 아름다움도 되찾았다. 역사적인 고증에 따라 석가래의 굵기도 30% 정도 더 굵어졌고 이중으로 처리된 겹쳐마가 화려함을 더했다. 또한 광화문 복원은 경복궁 복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건물에 밀려 흩어졌던
경복궁의 주요 문과 전각이 다시 평행을 이루게 되면서 재기틀을 갖췄기 때문이다. 어두운 역사를 지나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광화문. 고증을 통해 옛날 모습과 방식을 따라가는 복원은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사료가 많지 않은 시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곳에는 백제의 도읍지였던 부여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백제 건축물 145동이 들어섰다. 제작 과정만 2001년부터 10년이 걸렸고 설계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설계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은 역사적인 고증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존하는 백제 건축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에는 그 백제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백제식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해외 사례들을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이 자료화를 시켰고요. 직접 백제 재현단지의 건물을 설계한 이왕기 교수. 이왕기 교수는 수많은 백제 유적지와 유물, 주변 국가의 문화재들을 통해 백제 건축물의 설계도를 작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제 역사 재현단지의 건물은 우리가 흔히 보던 조선시대의 건물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처마를 길게 늘리는 건축 기술인 하항구조로 건물의 상층부가 만들어졌고 출토된 백제 유물 그대로 기와의 문양도 복원됐다. 또한 실제 백제 유적지를 통해 건물의 규격 등을 유추해냈다. 백제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비례감이나 또는 양식적인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렴풋한 수치는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절터라든가 집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치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수를 얼마를 했느냐, 또 초석의 크기가 얼마냐, 초석의 크기에 맞춰서 기둥 크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왕기 교수는 아날로그적인 복원뿐 아니라 디지털 복원에도 참여했다. 백제시대 건축물의 모습을 3D로 재현한 것이다. 3D로 복원된 건물들은 모두 실제 고증에 따라 설계된 백제시대 건물을 그대로 만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복원 작업보다 훨씬 정밀하고 광대하게 당시 건축물들을 그려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문화재 디지털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연구팀. 사라졌던 백제시대의 건축물들이 3D 작업을 통해 복원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백제의 마지막 왕성이라고 불리는 사비성이다. 약 74만 평방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계획도시 사비성. 현재는 성곽의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디지털 복원을 통해 사비성을 되살려냈다. 디지털 복원은 꼭 한 매체에 얽매이진 않아요. 홀로그램도 인간이 만들었던 많은 디바이스나 그런 어떤 기술 중에 하나에 지나가는 편린에 불과하고 그거 외에 더 업그레이드거나 더 최첨단 매체가 나오면 그건 하나의 그릇으로서 계속 디지털 복원을 도드라지고 서포트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매체를 쓰든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겪었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실 그 핵심이거든요.